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낯이 익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남광우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미국 취업 관련한 정보를 좀 1시간에서 1시간 좀 넘게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우현 팀장이, 김우현 선생님이 아마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뭐 예약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자리가 너무 협소해서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귀한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내셨으니까는요, 이렇게 어쨌든 정보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꼭 어떤 이게 미국을 간다 안 간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강의를 1시간, 뭐 1시간 반 들으신다 생각을 하시고 메모할 것도 잘 메모를 하셔가지고 어떤 인포머티브한 렉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랑 제 소개 조금 할게요. 뭐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고, 그거는 구글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남광우 뭐 교수를 치든지 뭐 변호사를 치든지 CPA를 치시면 요즘은 굉장히 이게 신상 정보가 다 자세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교는 어디서 뭐를 공부했고 뭐 글은 어떤 거를 썼고, 그러니까는 제 소개는 하고 싶진 않고, 저는 현재는 이 플러스 커리어라는 회사, 또 캐플리라고 하는 또 교육기관의 이제 대표로 있습니다. 저는 공부는 뭐 여기 한국에서 공부하고 또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2000년도서부터 이제 아주대학교에서 또 강의도 하고 그러다가 CPA 강의도 좀 했어요. 한 5년 정도 한국에서. 제 전공이 레귤레이션, 예전엔 비즈니스였는데 지금 레귤레이션이 됐고,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콜롬비아에 교환 교수로 갈 기회가 있어서 콜롬비아 로스쿨로 비즈니스 칼라로 가게 됐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죠.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저는 1년 그냥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수 계속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한국 분들이 이런 미국 공인회계사나 뭐 세무사나 또는 이런 미국 자격증을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데 마땅히 교육을 받을 교육기관이 없었나 봐요. 저는 이제 공부를 저쪽 서부 쪽에서 했거든요. UC 버클리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한인분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할 기회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가서 들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사람이 하는 어떤 학원이 있었는데 AICP 교육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한국 분들을 한 10분 남짓, 물 좀 주실래요? 물 좀. 예. 한 10분 남짓 이렇게 모아서 학원을 만들었다가 한 2달 만에 고의적으로 뱅크럽을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등록하셨던 분들이, 우리는 보통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대부분 절반은 대학생이고 나머지 절반은 20, 30대 이런 젊은 청년들인데, 거기는 보니까는 대부분 40, 50대 분들이셨어요. 수강생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세탁소도 하시고 뭐 델리 가게도 하시고 이민을 일찍 오셔가지고 한 20년 뭐 10몇 년씩 자영업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전문직으로 진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50다 되시거나 60 되신 분도 계셨고 62년 62살 되신 분도 계셨어요. 고대 한참 선배분이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기를 당하니까 이제 학교를 찾아오셔가지고 찾아보니까 강의를 한국에서 오랫동안 했고 뭐 그나름의 어떤 뭐 유명한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교민사회를. 그래서 이제 저는 1년만 있을 거고 뭐 몇 번, 한 3번 정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들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정을 한 분 한 분 들어보니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타벅스에서 무료 스터디를 시작을 한 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캐플리라고 하는 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CPA 교육기관이 됐고, 저는 1년만 있어야 되는데 2년 연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는 그만두고 이제 서강대학교 또 ASP 연구과정에 이제 또 담당자가 돼서 또 그쪽 또 겸임 교수로 하면서 그쪽 교민분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나이대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쪽의 연령대는 처음에는 평균 연령이 50 정도 됐어요. 40 후반에서 50.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합격률이요. 첫 해에 9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20 몇 분 정도 됐는데 한 두세 분 빼놓고 다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제가 오래 강의를 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2005년도에 갔는데 제 강의가 소위 말하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불법 동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과목마다 조금 유명하신 선생님들의 불법 강의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이 AICP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게 2013년, 14년, 11년도까지는 계속 돌아다녔고 2011년도 이제 시험이 바뀌면서 조금 이제 좀 주춤해지긴 했는데 그래서 강의를 많이 해서 이제 합격률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고 있어요. 한국 학원들이. 보통 한 3, 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게 어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고맙다 그러시고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그분들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합격은 다 시켜놨는데 이분들이 목표가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취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50대고 40 중반이고 그런 분들이 전공도 이쪽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취업처를 찾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또 그래서 이제 발 벗고 나섰죠. 저희 이제 선생님들, 그다음에 제가 같이 공부할 때 있었던 뭐 변호사들, 뭐 회계사들 다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런 그 어르신들의 뭐 저도 이제는 40대가 넘었지만 40대, 50대 분들의 취업처를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 기업의 지사장으로 오셔서 법인장으로 오셔서 은퇴하시고 60이 넘으신 분이 청소라도 해도 좋으니까 나는 CPA를 하겠다 하셔서 하신 분이 미국 어카운팅 펌으로 취업을 시켜드렸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에서 제자들도 많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전혀 몰랐는데 제가 이제 교환교수 갈 때도 J비자라는 걸 통해서 갔거든요. 이제 비지팅 스칼라로 간 거니까. 근데 비슷하게 인턴십을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생 젊은 학생들이. 근데 이제 맨하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32nd 스트리트이 그냥 한 줄이에요. 그래서 식당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제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인사를 해요. 그 중에 절반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쭈삣쭈삣 하는 친구들은 강의를 어디서 들었다고는 얘기 못하지만 얼굴은 아닌데 뭔가 반가운 얼굴이니까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하소연이 뭔가 하면 본인이 인턴십이라는 거를 왔는데 그 친구들은 CPA를 합격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뭐 은행 다니다가 온 친구도 있었고 뭐 여기 한국에서 회계법인 다니다가 온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왔는데 여기서 인턴십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그 레벨이 너무 형편없이 낮은 거예요. 무슨 어느 타이어 공장 같은 데서 이게 북키핑도 아니고 정말 뭐 그런 거 하고 있고 뭐 최저급여가 뭐 7, 8불 정도 되는데 뭐 5불 이렇게 받고 영어는 한마디도 안 쓰고 근데 비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또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울어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안 들었다는 거죠. 미국에서 누군가 테이크케어 해줄 거라고 했는데 그 사무실을 찾아가 보면 이게 사무실이 아니라 그냥 가정집이고 그런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또 현실을 보고 또 이 법을 하신 분들 중에서 또 이게 다혈질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 친구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 처음엔 제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국에서 CP한 친구를 미국 공인회사 한 친구를 뭐 H 기업인데 어떤 Fortune 200 안에 들어가는 미국 상장 기업에 취업을 시켰어요. 컨퍼런스 콜만 한 10번 가까이 하고 엑스터널 카운셀러, 뭐 파이낸셜 매니저 뭐 정말 미팅을 수십 번을 그러니까 뭐 그 전화 미팅까지 하면 수십 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하나도 못 받죠. 우리 학생들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 자격으로 하다가 이게 이제 한두 명이 아닌 거를 알고 그러면 이거를 정식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 이제 설립된 회사가 이제 두 번째 회사예요. 이게 플러스 커리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도 11월에 저희가 설립을 했고 2008년도에 이제 한국 지사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 대학생들의 인턴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미국 현지 유학생들과 미국 현지
뭐 교민분들의 회계 쪽, 재무 쪽, 세무 쪽 어떤 취업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대규모는 아니고요. 주로 이제 저희 학생분들 있잖아요. 저희 쪽에서 CPA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취업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다가 2010년도에 이제 저희 회사가 뉴욕, 뉴저지에만 있다가 캘리포니아에도 지사를 2개 내고 버지니아에도 내고 애틀랜타에도 내고 이렇게 이제 업무를 확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 캘리포니아에 갔는데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제 초등학교 후배가 어떤 업체를 통해서 MBA도 하고 이렇게 취업도 시켜준다는 프로그램으로 왔는데 그 친구는 이미 CP를 합격을 했더라고요. 건국대학교 졸업한 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3년 후배인데 그 오빠랑 제가 친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아는 얼굴이 있어가지고 이제 LA 사무실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또 프로그램이 있구나. 그리고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미국으로 이민 비슷한 어떤 정식 취업처를 찾으려고 오시는데 그래서 이주공사라는 데를 통해서 왜 우리가 닭공장 얘기는 가끔 들어봤잖아요. 아, 이게 진짜 신문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진짜 닭공장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도 되게 부끄럽죠. 사실 리거 쪽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그 코퍼레이트 쪽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증권 쪽 일을 했어가지고 이민이나 이쪽은 전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 가서 보니까 우리가 좀 굉장히 좀 룩다운했던 그런 그 이미그레이션 하는 변호사분들이 사실은 교민분들한테 가장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신분 해결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많은 분들이 아, 미국으로 오셔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또 어떤 뭐 영주권도 받아서 제2의 삶을 미국에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도와드릴 수가 있을까. 근데 한국에서 바로 영주권을 받기는 좀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도 이게 바로 이렇게 취업을 해갖고 영주권이 바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도 안 본 상태에서 같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누구 소개만 받고서 이렇게 영주권 주겠다 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상호 간의 리스크가 큰 거죠. 회사에서도 리스크가 크고 우리 한국에서 가시는 분들도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높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했지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변호사, 회계사, 뭐 파이낸스 하는 친구들이 거의 90%는 다 유학을 온 거예요.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다가 여름방학 때 인턴십을 하고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고 그래서 H1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받는 그 방법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인 거죠. 그러면 그런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뭔가 이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리서치를 하기 시작한 것이 그러면 뭐 공부를 아주 잘하시고 뭐 영어가 뭐 아주 뭐 지매 점수가 뭐 아주 높고 그런 분들은 뭐 하버드를 가든지 뭐 예일을 가든지 뭐 콜롬비아를 가든지 해서 아주 하이 클래스의 MBA를 가시면 좋겠죠. 예. 그러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되진 않죠. 예. 왜냐면 미국의 취업 시스템이 있다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한국처럼 졸업하기 직전에 뭐 공채가 있어가지고 공채라는 제도 자체가 없으니까는요. 공개 채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 학교로 리크루팅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인터널 리포 아름아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맥이 없는 이런 한국 분들이 가셔가지고 사실 수업 따라가기도 바쁜데 이거를 취업 준비를 1년 반이나 2년 동안 다 해가지고 딱 제대로 된 기업에 취업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히 똑똑한 분들은 그런 찬스가 있을 텐데 일단 뭐 학비가 1년에 1억 원 들어가잖아요. MBA 하려면 1억 정도 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이면 2억인데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따지면 너무 이게 기회비용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학비가 싸고 첫 번째는 학비가 싸고 입학이 어렵지 않고 그리고 학교의 레벨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H1 비자를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비자를 진행하거나 영주권을 진행을 할 때 어떤 학교 이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학교를 찾아보자 했어요. 저는 당연히 모든 미국의 대학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뉴욕에는요 뭔가 Federal Accreditation이 없는 학교는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이제 LA 쪽을 보니까 캘리포니아는 이 교육부가 굉장히
좀 허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깜짝 놀란 게 LA에 이렇게 윌셔 길이 있는데 그럼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물 하나에 이렇게 막 학교가 4개, 3개 막 있는 건물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칼리지, 무슨 유니버시티 해가지고. 그래서 저런 대학들이 도대체 뭘까 해서 보니까 페더럴 어크리디테이션이 없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페더럴 어크리디테이션이 뭔가 하면 이게 있어야, 이거를 인정을 받아야 이 학교에서의 학위가 다른 주나 다른 학교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려대학교를 졸업했으면 학사가 나왔잖아요. 이 학사학위가 한국에서도 인정이 되고 미국 전체에서도 인정이 되니까 제가 UCLA 뭐 석사 과정을 갈 때 학사학위를 인정받아갖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도 마찬가지거든요. UCLA를 졸업을 했으면 당연히 UC 버클리에 석사를 갈 때 또 NYU에 석사를 갈 때 당연히 학사학위가 인정되니까 이게 인정이 돼서 석사를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Federal Accreditation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를 다른 데서 학위를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LA에는 그런 학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네, 불법은 아니고 그런 학교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그 학교에서 I-20를 발행을 하고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좋은 교육을 시켜서 뭐 좋은 어떤 그 교육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만에 하나 문제가 될 경우에는 학위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어떤 그 뭐 이민 변호사들한테 제가 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학교를 하나를 제가 이제 선정을 했어요. 다 이제 리서치를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 칼 UMS라는 학교인데 한국 분이 뭐 설립하신 학교고 뭐 꽤 오래됐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이제 인가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2011년도에 이제 MBA를 가고 CPA를 같이 준비를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십을 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은 OPT라고 하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어떤 일정 기간 1년 동안 비자 이슈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취업을 시켜드려서 이제 취업 비자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많이는 저희가 못하고 왜냐면 이게 주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 로컬에서 로컬 현지의 어떤 회계사분들을 로컬에다가 취업시키는 거를 더 열심히 했고 그리고 거의 매년 제가 이제 미국 유학생들 있잖아요. 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미나를 많이 했거든요. 니네들 2학년 때 뭐 해야 되고 3학년 때 뭐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는 한국 가갖고 취업 자리 없어.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미국 회사를 가야지. 나중에 비자 때문에 아무 한국 회사나 가가지고 취업시켜달라고 오지 마. 이런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 돈 내고 비행기 타고 가서 제 돈 내고 학생들 밥 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물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세미나를 듣고 비자가 뭐구나. 그리고 미국의 취업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구나. 전공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구나. 학교 회사 컨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인터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를 듣고 정말 좋은 회사에 취업한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바로 미국 가면은 또 한 7, 8개 학교를 전국 순회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의 어떤 메인 포커스였는데 올해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그 작년에 이제 뉴욕에 있는 먼로 칼리지라는 데하고도 MOU를 맺었고 올해는 버지니아에 있는 아이글로벌이라는 MBA하고도 저희가 그 MOU를 맺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본사는 뉴욕에 있거든요. 뭐 물론 지사가 캘리포니아에 2군데 있긴 하지만 근데 취업처가 캘리포니아는 상대적으로 미국 회계법인의 수가 좀 작아요. 왜냐하면 경제 수도가 뉴욕 쪽이기 때문에 뉴욕이 훨씬 더 좀 규모도 있고 제대로 된 어떤 미국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뉴욕은 학비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이게 페더럴 어크리디테이션이 없다 뭐 있다 이런 자체의 논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뉴욕은. 교육부가 굉장히 아주 세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싼 학교를 찾은 게 먼로인데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입학도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학교하고 우리가 맺은 게 이번 5월 달인데 그래서 그 학교가 보니까는 당연히 연방정부 인간이 있고 총장님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고 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좀 준비가 된 것 같다 이제는 예전에는 캘리포니아 쪽만 했지만 지금은 이제 뉴욕, 버지니아 다 이거를 해가지고 좀 제대로 이거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시려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가서 2011년도에 가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주권 받으신 분도 계시고 취업은 100%다 시켜드렸어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초봉이 4만 불에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4만 5천 불에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또 회계 법인에 가신 분들도 있고 한국 기업으로 가신 분도 있고 아예 완전 미국 기업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100%다 취업은 시켜드렸는데 사실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이거를 미국계 기업으로 다 넣었으면 좋겠는데 미국계 회계법인으로 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영어들도 조금 어려우시고 또 상대적으로 캘리포니아가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는 좀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지금은 우리가 좀 제대로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 해서 이제 우리 새로운 또 팀장님도 모셔오고 또 다 MBA 하신 분들이거든요. 미국에서 다 공부하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글로벌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오늘 또 세미나를 주관하게 된 것이고요. 대략 이제 저희가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첫 번째 장에 한번 넘겨보시면 일단 미국 취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미국 취업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봤더니 미국 취업을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 나는 영어를 못해서 취업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실제로 가서 보니까는요. 이 비자 이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한국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한국에 체류하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체류 자체가 이게 이슈가 생긴다는 거죠. 과거에는 비자가 있어야지만 들어갔지만 지금은 무비자로 우리가 입국이 가능하죠. 얼마 동안 가능하냐면 90일 동안 가능합니다. 근데 무비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비자가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90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관광비자로 들어왔을 때는 비자라는 건 입국 목적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게 비자예요. 비자는 입국을 할 때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관광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관광비자로 들어왔던 거를 학생비자로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비자의 어떤 목적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비자는 아예 비자가 없기 때문에 바꿀 비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태풍이 불어서 비행기가 결항이 됐을지라도 90일이 되면 나가야 돼요. 91일째가 되면 뭐가 되면 불법 체류가 됩니다. 이게 이제 무비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국 가는 거는 편해졌죠. 여행하기에는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뭐가 어려워졌냐면 과거에 비해서 학생비자, 관광비자 받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냥 무비자가 있으니까 그냥 놀 거면은 그냥 비자 없이 갔다 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일단 미국에서 일을 하시려면은 미국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미국을 들어가야 미국에서 뭐 취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무비자는 목적이 뭐냐면은요, 그냥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무비자로 입국을 한 사람이 미국에 와서 일을 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불법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큰 이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관광비자로 들어왔잖아요. 관광으로 이제 놀러 온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딘가에 가서 일을 했어요.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불법입니다. 우리가 학생으로 갔어요. 학생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오면 가정을 해보죠. 비자의 입국 목적이 뭐였냐면요.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이 학생. 공부를 한다 그래가지고 입국을 시켜준 겁니다. 미국에서. 근데 얘가 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신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무슨 계층이 아니라 내가 워킹 스테이터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항상 미국 기업에서는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1번에 무비자가 있고 2번에 B1, B2 비자, 관광 비자거든요. 일할 수 없는 비자예요. 3번에 보니까 F1 비자가 있잖아요. F1 비자가 뭐냐면 학생 비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학연수를 가든지 또는 뭐 학부를 가든지 MBA를 가든지 러스쿨을 가든지 전부 다 이 F1 비자를 받고 들어가시게 돼요. 배우자는 F2 비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F1의 이제 배우자라는 의미죠. 근데 F1 비자가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위 과정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학위 과정. 그러면 보통 미국은 언제 취업이 이루어지냐면 학부 같은 경우에 4년제 대학인 경우에 3학년 1학기가 되면 3학년 1학기 가을이죠. 미국은 5월에 보통 이제 8월에 학기가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9월, 10월, 11월쯤에 3학년 1학기 9월, 10월, 11월쯤에 좋은 학교일수록
그러니까 좋은 학교라고 말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학교는 하버드나 예일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학교는요. 그 학교가 얼마나 많은 회사들과 어플리에이션이 되어 있느냐가 좋은 학교예요. 예를 들면 러커스 같은 뉴저지 주립대학이 있거든요. 그 대학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이실 수도 있는데 러커스 같은 대학은 굉장히 많은 뉴저지 회사들하고 어플리에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리어 페어라면 아주 많은 회사들이 옵니다. 그 학교가 취업을 위해서는 좋은 학교예요. 그런 좋은 학교에 많은 기업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를 우리가 어플라이 하냐면 3학년 2학기가 끝나면 여름방학이 3개월 있잖아요. 미국은 6, 7, 8, 3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때 썸머 인턴십을 해요. 썸머 인턴십을. 그 인턴십을 언제 뽑냐면 3학년 1학기 가을에 뽑습니다. 90, 11월에. 그러니까는 90, 11월 하고 12월 겨울방학 한 3주 하고 1, 2, 3, 4, 5월 하면은 6, 7, 8 일할 거를 그 전에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취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3학년 2학기 가 끝나고 여름방학 3개월을 어느 회사에 가서 인턴십을 하죠. 그 인턴십을 할 때 영주권이 있는 학생들은 그냥 가서 인턴십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들처럼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비자를 받고 들어온 거죠. F1 비자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상장 기업들은 또 어카운팅 펌들은 또 러펌들은 최소한 시간당 얼마의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그 시간당 급여가 웬만한 회사 연봉보다 높아요. 뭐 25불 뭐 이렇거든요. 보통 뭐 고드만삭스 이런 데는 시간당 인턴 급여가 시간당 25불, 30불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근데 내가 학생이잖아요.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뭐를 신청을 하셔야 되면은 CPT라는 거를 신청을 하셔야 돼요. CPT라는 거를 신청을 해서 원래 이제 학생은 학교 내에서는 일할 수가 있잖아요. 학교 카페테리아나 도서관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면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뭐냐면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그게 있어야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돈을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돈이 일부라도 나가면 여기에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이 붙어요. 파이카 텍스 뭐 이런 게 붙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국민연금, 그렇죠? 그다음에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회사가 고용주가 피고용자도 내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소셜 넘버가 없으면 회사에서 누군가한테 돈을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소셜 넘버가 학생은 안 나옵니다. 누구만 나오냐면은 일을 하고 있는 학생만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을 해도 소셜 넘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3개월 동안 내가 뭐 딜로이트에서 인턴십을 오퍼를 받았어요. 아주 열심히 이제 인턴십을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학교에 미리 CPT를 신청을 해서 내가 CPT 어프로브를 받고 그리고 소셜 넘버를 신청을 해갖고 그게 오케이가 돼야지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뭐 한 2달 정도 한 달 넘게 걸립니다.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CPT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중에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러스쿨도 마찬가지고 MBA도 마찬가지예요. MBA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CPT를 통해서 인턴십을 하고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졸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3학년 2학기 때 3개월 내가 인턴십을 하고 나면 미국의 기업들에서는 뭐라고 우리가 끝날 때 뭐를 주냐면은 풀타임 어퍼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1년 있다가 졸업을 할 거잖아. 너 1년 있다가 졸업을 하고 나면은 우리 회사 와서 일하지 않을래? 라고 풀타임 어퍼를 줘요. 정식 어퍼를 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오케이를 하겠죠.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의 굉장히 많은 포지션은 4학년 1학기가 되면 내가 최소한 어느 회사로 갈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3학년 2학기 때 다 인턴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취업은 언제부터? 4학년 1학기나 4학년 2학기 때부터잖아요. 왜냐면 그때가 공채 시즌이니까. 한국 대학들은요. 그때 원서를 넣기 시작하잖아요. 뭐 요즘은 조금 달라져서 우리가 무슨 뭐 현장 실습도 나가고 뭐 인턴십도 나가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의 인턴십은 그런 풀타임 오퍼를 주기 위한 인턴십은 아니에요. 정부에서 자꾸 하라고 하니까 또 학교에서 요청을 하니까 직무 체험의 어떤 인턴십이지 미국의 기업들은 왜 3개월 동안 학생한테 돈을 줘가면서까지 이런 인턴십을 하냐면 얘를 보는 거예요. 3개월을. 그리고 얘를 채용할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그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게 3학년 2학기 때 결정이 다 되는 거죠. 좋은 기업들은요. 그러면 4학년 2학기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취업을 하려고 그래요. 인턴십을 안 했어요. 그러면 4학년 2학기 때도 뭐가 오냐면 회사들이 오긴 와요. 근데 이미 큰 회사들은 3학년 2학기 인턴을 통해서 다 뽑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퍼를 받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 또 뭐도 안 해주냐면 일도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내셔널들한테는 아예 지원 자격도 안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인터내셔널 우리 외국 학생들을 뽑아놓으면 뭐를 해줘야 되면 비자 스폰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랑 일을 해봤단 말이에요. 3학년 2학기 끝나고 나서 근데 3개월 일했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비자 스폰서를 해줘서라도 얘를 데려갑니다. 근데 그런 경험도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4학년 2학기 때 봤는데 대학생들의 레주메가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외국애를 뽑지 않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인 학생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미국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학생들 뭐라고 이제 저한테 찾아오냐면 교수님 제가요 100군데를 넣었는데요. 한 3군데 연락이 오고요. 3군데에서는요 인터넷이라고 인터뷰도 안 봐주는데요. 저는 비자 때문에 이거를 취업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죠. 그럼 저의 답변은 뭘까요? 너는 준비를 안 했구나. 이게 지금 4학년 2학기인데 이제 와서 이거를 너는 어떻게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답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도와는 줘야죠. 네. 그럼 이제 도와주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풀들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로케이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의 수준은 학교로 오는 기업의 수준과는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죠. 네. 저희가 구글 컨택해서 야 내가 추천하는데 구글에 넣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뭐 빅4의 코리안 프랙티스 정도는 어떻게 추천해 볼 수가 있어요. 코리안 프랙티스 정도는. 근데 그렇지 않고 빅4의 시스템이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추천을 해가지고 엔트리를 갖다가 인턴도 하나를 뽑는다? 그거는 파트너 아들이 아니고서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낮은 수준의 회사들로 가고 그나마도 저희가 도와주지 않은 많은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한 7, 80%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나머지 20, 30%꼭 미국에 있고 싶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비자 스폰서를 해주는 아무 한국 회사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깝죠. 4년 동안 거의 몇 억을 써가지고 유학을 했는데 비자 때문에 그냥 아무 한국 회사. 그 아무 한국 회사라는 건 뭐냐면 한국에서 우리가 인턴을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100명 넘게 보내거든요. 유급 인턴이 1년. 그 돈을 받고 보통 한 달에 1,500불 정도 받고 인턴십을 하는 그 인턴들이 가는 회사를 4년제를 졸업한 유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시츄에이션을 유학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CPT와 OPT도 모르는 거예요. OPT는 뭐냐면 아까 CPT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 신분으로 유일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OPT는 뭐냐면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졸업을 하고 나서 졸업 후에 1년 동안은 네가 공부한 걸 한번 미국에 써먹어 봐라. 그래서 선택적으로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 기간을 줍니다. 1년을 주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비자의 이슈 없이 돈을 받으면서 일할 수가 있어요. 그게 1년입니다. 물론 이공계들, 뭐 수학과 뭐 이쪽은 이게 좀 길어요. 스팸이라 그래서 좀 이렇게 긴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1년을 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합니다. 4번하고 5번이 있는데 J1 비자는 아까 인턴들 있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인턴 1년, 맥시멈 1년. 그다음에 졸업한 지 1년이 넘어가지고 경력이 있으면 1년 6개월까지 맥시멈 인턴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J비자예요. 그러니까는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J비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J비자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지 않았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이게 얼마나 오만한 비자냐면은 미국이 선진국이니까 약간 니네 나라가 후진국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J비자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러시아 무슨 뭐 독일 다 J비자를 받아서 들어오거든요. 문화 교류 비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미국의 선진 문화를 니네가 체험을 하고 다시 니네 나라로 돌아가 가지고 니네 나라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써먹어라 라고 하는 게 J비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턴들이 가거나 저처럼 교환 교수로 갈 때도 이 J비자로 들어갑니다. 교환 연구원을 갈 때도 J비자를 가고 뭐 비즈니스 갈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랑은 별로 크게 상관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J로 갈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연령대가 조금 높아요. 예. 그러니까는 대학생들이나 대학교를 졸업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거나 그런 분들은 J비자로 갈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다 미리 회사가 다 매칭이 돼갖고 비자를 받아갖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퀄리티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 정도가 가서 인턴을 할 만한
급여도 높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걸 먹고는 살죠.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사이 받으니까. 뭐 대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뭐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뭔가 정식 취업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제2비자는 바람직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 취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비자의 종류는 뭔가 하면 5번에다 별표 하나 쳐놓으실까요? H1 비자예요. H1 비자.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H1 비자는 전문직 취업 비자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전문직 취업 비자라고 부르고 그 밑에 맨 밑에 신청 기간에 보시면 혹시 이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촬영해서 지금 뭐 이렇게 또 제공도 많이 해드리는데 저희 플러스커리어.net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일반 자료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PDF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그냥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운 받으시면 되겠고 이 전문직 취업 비자라는 건 뭐냐면 외국의 프로페셔널들한테 일정 규모의 숫자를 정해서 1년에 몇 명 비자를 주는 거예요. 그게 쿼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명을 주는 거예요. 몇 명. 근데 이게 신청을 언제 받냐면 4월 1일 날 받아요. Every year. 자, 미국은 언제가 졸업이냐면 보통 언제가 졸업이죠? 아, 제가 이걸 한번 조금 이제 다 오신 것 같으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혹시 지금 CPA 시험을 합격하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합격하신 분. 이미 공부하고 계신 분. CPA를 공부하고 계신 분. CPA에 대해서 전혀 아직까지 아무 지식이 없으신 분. 아, 그분들이 대부분이시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미국에서 학위를 하셨거나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경험이 1년 이상 있으신 분. 꽤 많이 있으시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뭐 H1 비자는 우리가 4월 1일 날 신청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대학들은 이거는 H1 비자 누구만 필요해? 미국 애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인도, 중국, 한국 뭐 이런 외국 애들만 지금 이 비자가 필요한 거죠. 5월 말에 졸업을 하고 나면은 OPT를 언제부터 보통 쓰냐면 7월이나 8월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져요. 예? 그럼 이게 1년이라 그랬죠? 그러면 7월서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한 7월까지 1년을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몇 월 며칠이 끼어 들어가려면 4월 1일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회사에서 일을 해보니까 OPT 기간 동안에 이 학생이 굉장히 뛰어나네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뭐를 결정하냐면 아, 너는 이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H1 비자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회사가 뭔가 자료를 내줘야 돼요. 회사 정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2, 3월에 결정을 해갖고 3월에 자료를 다 만든 다음에 4월 첫째 주에 이거를 이제 그 서밋을 합니다. 임국에다가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하죠. 그러면 이 서류 심사를 4월, 5월, 6월 뭐 이렇게 뭐 3, 4개월 해요. 빨리 될 때는 뭐 한 달 만에 끝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이게 워킹 퍼밋이 나오냐면 10월 1일서부터 정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작년 8월서부터 올해 7월까지 OPT였으니까는 7월 말에 끝났을 거 아니에요, OPT가. 그러면 8월, 9월 동안은 지금 신분이 없잖아요. 10월 1일 날 우리가 정식으로 워킹 퍼밋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2개월은 뭐냐고 우리가 부르냐면 H1 펜딩 상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자 이슈 없이 계속 일할 수가 있습니다. H1 비자 나올 때까지.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OPT가 살아있는 동안에 H1B가 들어갔어요. 하루라도 남겨놓고 들어가가지고 계속 심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국에서 신분 이슈가 없이 계속 일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학생들은 H1 비자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졸업을 12월 달에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황당하죠. 왜냐면 12월에 졸업을 해버리면 회사를 2, 3월에 찾았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한 2달 일하고 H1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H1은 한 번밖에 신청을 못하죠. 왜냐면 OPT가 1년이니까 1년에 딱 한 번 지금 이게 H1 신청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과거에 경기가 안 좋은 시절이 좀 있었어요. 언제냐면 2008년도에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을 하고 갑자기 굉장히 거품이 있던 파이낸스 필드가 폭락을 하면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외국인들한테 대해서 H1 스폰서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오바마 정책이기도 했어요, 그게. 왜냐면 자국민을 보호하라 이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H1 컬러가 10만 개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이게 4월 1일서부터 계속 신청을 받는데 H1 10만 개가 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회사에서 스폰서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4월 1일 날 들어가도 되고 5월 1일 날 들어가도 되고
8월에 들어가도 되고 9월에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 한 2년 정도가 있었어요. 2009년, 10년. 그러다가 이게 미국 격리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11년서부터는 이게 마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에 마감이 되고 뭐 12월에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엔 또 6월 마감이 되고 작년하고 올해는 4월 첫째 주에 다 마감이어서 2대1의 경쟁률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추첨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석사 학위자서부터 먼저 추첨을 해요. 석사 학위자들끼리, 석박사들끼리 통틀어가지고 거기서 먼저 추첨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혹시 떨어지면 학부생들하고 다시 한번 추첨을 합니다. 두 번 기회가 있어요, 석사 학위자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왕 할 거면 학부보다는 석사랑이 낫다는 거죠. 예. 근데 영주권을 할 때도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영주권을 할 때도. 근데 사실은 영주권은 한국의 석사 학위로도 2순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국의 석사가 있으시면. 근데 이제 이 H1에 대해서는 미국 학위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H1 신청 자체가 이제 미국 학위 그 석사가 있어야지 이게 순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H1 비자가 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1 비자가 신청에 대해서 어프로벌이 나면 6년 동안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H1이 이제 3년 주거든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리뉴를 합니다. 그래서 또 3년을 일하실 수가 있어요. 최대 6년 동안 일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주권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린카드라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에 가서 보면은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나 뭐 다른 중국이나 인도 학생들도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 우리가 독수리라고 얘기하는데, 독수리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영주권이 납니다. 그게 1순위예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부를 다닐 때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본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미국 시민권자인지 아니면 유학생인지를 봐서 내가 신분 해결을 빨리 하고 싶으면 시민권자랑 빨리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그러면 얘는 무슨 H1이고 영주권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영주권이 딱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분에 대한 해결은 확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이렇게 로맨틱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름답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들은 저를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OPT, H1 영주권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면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예 이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와 이퀴벌런트하다고 보는 게 이제 영주권입니다. 그럼 이 영주권은 언제 들어가냐면 H1이 6년이잖아요. 아무 때나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그럼 H1이 6년인데 영주권을 받을 때는 보통 몇 년이 걸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순위마다 다른데 아까 1순위는 누구라고요?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거나 아니면 김연아 이런 애들 있죠. 만약에 김연아가 영주권 신청하면 3개월 만에 나옵니다. 왜냐면 아웃스탠딩 스포츠 뭐 스타잖아요. 그죠? 유현진이 만약에 영주권 신청한다 바로 나와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다 2순위예요. 2순위는 누구냐면은 석사 학위자예요. 석사 학위자. 석사 학위자가 지금 영주권을 들어가면은 지금 오늘 확인을 못 해봤는데 뭐 지난달 기준으로 하면 1년 6개월이면 영주권이 나옵니다. 굉장히 빨라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1년 6개월 정도 걸려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3순위자가 뭐냐면 학사 학위가 있는 거예요. 학사 학위도 꽤 높은 겁니다. 미국에서는. 예. 전문 학사도 없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학사 학위자가 3순위인데 3순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7년 걸렸어요. 영주권 받는데. 근데 재작년서부터 순위가 좀 당겨져가지고 지금 학사 학위자는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3년 반에서 4년. 길죠. 그래도. 예.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가야 3년 반이고 4년이지 이게 한번 뭔가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뭐 광고를 했는데 뭐 이게 인정이 안 되거나 뭐 이러면 또 이게 5년, 6년 막 지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영주권을 받는데 H1이 6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영주권이 막 5년 걸리면 이게 신분이 없어져 버리냐? 그건 아니에요. H1이 남아있는 동안에만 1년 이상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영주권이 들어가면 H1은 매년 1년씩 늘어납니다.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예. 그러니까 10년, 15년을 H1을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 영주권이 계속 펜딩되고 있으면. 예.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바로 얘를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 겁니다. 닭공장이에요. 아니면 투자 이민을 해갖고 영주권, 템포럴 영주권을 받는다든지. 왜 사기가 제일 많은 게 그런 거죠. 뭐 5억을 투자해가지고 리지널 무슨 뭐 센터를 짓는데 거기다 투자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리지널 센터가 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5억이 날라가고 영주권이 안 나오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거거든요. 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게 뭐 프로스큐트이 되느냐 뭐 이런 건들이긴 한데
그거는 뭐냐면 미국에 와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영주권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뭐가 입증이 돼야 되냐면 영주권을 스폰해주는 회사가 있잖아요. 스폰서 회사. 회사가 이 사람의 연봉을 커버할 만큼의 이상의 넷인컴이 난다라는 거를 프루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한국계, 보통 그런 회사는 한국 회사들입니다. 왜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러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 영주권을 해줄 테니까 돈을 내라 이거예요. 그 돈 거래가 오고 갑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투자 의미는 그렇진 않아요. 투자 의미는 좀 다른 이슈인데 최근에 제가 지난달도 아니고 2주 전에 메일이 왔는데 이런 메일 되게 많이 오는데 뭐 플로리다의 어느 그 가발 공장으로 바로 영주권 진행이 됐대요. 5,500만 원을 내셨대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급여도 너무 조금인데다가 하루에 18시간을 일을 시킨대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는 여기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MBA 프로그램을 트랜스퍼를 한다고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차를 몰고 일주일 동안 대륙 횡단을 하셔가지고 지난주에 도착하셔갖고 이제 저희 MBA 프로그램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주 뭐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지만 그냥 영세한 한국 회사인 거예요. 예. 근데 이 영주권 스폰서를 이유로 해가지고 돈을 받은 거죠. 예. 근데 그 회사는 이 사람을 스폰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넷인컴을 프루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브레이크 이븐이 아니면은 낸 로스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회사가 낸 로스 나던 회사가 이 사람 영주권 해주려고 보니까 10만 불 넷인컴을 내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금이 4만 불이 나가거든요. 3, 40% 나가거든요. 그럼 이 3, 4만 불을 얘가 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 영주권 해주려고 보니까 텍스를 생돈이 3만 불이 나가게 생겼으니까 네가 3만 불 대.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아주 규모가 큰 회사들은 그렇지 않겠죠. 이미 넷인컴이 뭐 10만 불, 20만 불 나면은 한두 명 정도 영주권 스폰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가 없는데 그런 회사는 돈 거래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주 뭐 있지는 않은데 조금 영세한 회사들이 자꾸 그런 짓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영주권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다른 방법은 뭐냐면 H1으로 들어온 거예요. H1으로 만약에 한 5만 불 연봉으로 들어왔어요. 한 2년, 3년 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회사는 그냥 브레이크 이븐이나 아니면 로스 정도가 조금 났어요. 근데 아직 서바이벌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 돈을 줬잖아요. 이 사람을. 2, 3년. 근데 회사가 안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넷인컴이 얼마가 났다는 걸 보고할 필요 없이 바로 영주권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혹시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좋고 안 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은 회사가 바로 영주권 스폰서를 하려면 이 사람 연봉이 7만 불이면 7만 불 넷인컴이 나는 텍스 보고를 하셔야 돼요. 회사가.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 스폰서 하기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 연봉이 7만 불에 7만 불 주고 있었어요. 계속 H1 비자를 데리고서. 근데 그냥 브레이크 이븐이에요. 그러면 브레이크 이븐이지만 이 사람 7만 불 줬잖아요. 계속 2년 동안. 그러면 무슨 재무제표나 뭐 텍스 리턴을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스폰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회사가 그리고 인플로이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아요? 일을 하다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둘 다 그게 더 이제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없어요. 내가 일을 하다가 마음에 들면 영주권이 들어가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회사 옮겨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자, 또 하나 H1은 중간에 옮겨가실 수가 있어요. 6년 안에 아무 때나 여러 번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내 쿼러를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1년 일했는데 이 회사가 영 별로예요. 그러면 다른 회사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다만 그때 뭐 추첨을 또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다시 변호사가 다 서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H1 서류 비용이 다시 들어가요. 비용은 다시 들어가지만 회사를 옮기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영주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주권은 한번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왜? 영주권은 중간에 트랜스퍼라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비자는 이미 받아버린 거죠. 비자는 받은 거를 옮기는 건데 영주권은 받은 걸 옮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행 중인데 이 회사를 그만둬버리면 다른 회사에 가서 영주권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를 악용하는 한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동력 착취를 아주 노예처럼 해버리는 거죠. 왜? 얘는 못 도망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는 연봉을 5만 불 줘야 되는 사람을 3만 불 주고서 계속 부려먹는 거예요. 영주권 나올 때까지. 그리고 영주권 나오면 얘는 그냥 바로 그 다음날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는 그거를 돈을 요청하는 회사도 있어요. 영주권 스폰서 해줄 테니까 돈을 내라. 그러니까 그런 게 소위 말하는 이민사기입니다.
그러다가 그 회사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신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하시는 거는 가서 공부하고 인턴하고 H1 받고 그리고 영주권 들어가고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 비용도 가장 저렴하고 자, 닭공장을 가서 영주권을 받았어요. 한 2년 열심히 병아리 감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영주권은 받았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냥 한국의 실직자가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국 애가 와가지고 한국에서 한국 뭐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한국 뭐 영주권을 받았는데 일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프로페셔널 뭐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바보 같은 거죠. 영주권이 해결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자리가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는 가서 캐셔를 하는 거예요. 영주권을 갖고서. 그러니까 그보다는 뭐를 하셔야 돼요? 경력을 쌓으셔야 돼요. 차근차근. 그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고 비용도 가장 저렴해요. 왜냐하면 오디셔널 피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소한 이 정도의 비자 지식은 갖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F1으로 가시는 게 정상입니다. 왜? 나이가 30 몇 살이 넘어가시면 제2비자는 거의 나오기가 어려워요. 교환교수나 무슨 연구원이 아닌 이상에는 인턴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채용을 해보지도 않고 같이 일해보지도 않고 너를 오늘 H1 해주겠다 이러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예. 막노동인 경우가 아니거나 아니면 아주 무슨 하이 테크놀로지가 필요해서 이 사람의 경력이 10몇 년이 됐는데 우리 회사랑 딱 들어맞는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얼굴만 보고 화상으로 인터뷰만 하고 그냥 너 H1 해줄게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정말 잘 확인해보고 가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삼촌 회사예요. 그거는 괜찮아요. 삼촌이 조카한테 너 미국 오려고 하는데 지금 비자가 필요하니까 바로 H1 하나 해줄게. 만약에 제 동생이 우리 회사로 온다고 하면 H1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자체 내에서도 매해 3명에서 5명 H1 스폰서를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 왜냐면 유학생들 뽑아가지고 1년 OPT 시키고 H1 스폰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봤더니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로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H1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잘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일을 안 해봤잖아요, 같이. 그래서 미국으로 일단 오셔서 같이 일을 한 몇 개월 해보고 그리고 이분도 이 회사를 잘 모르잖아요. 말만 듣고 그냥 사진만 보고 간다는 건 굉장히 리스키하잖아요. 그래서 한 뭐 6개월을 최소한 일을 해보고 그 회사에서 오케이가 되고 나도 오케이가 됐을 때 H1을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H1 비자를 받고 나면 6년이라고 하는 개런티가 주어지는데 그때는 옮겨가셔도 되고 그 사이에 보통 영주권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회계사 쪽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제 회계사 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한 장 넘겨보실까요? 이번에 보니까 회계 재무 분야의 취업 전망인데 뭐 다른 거는 빼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이 미국 가셔갖고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미국 애들보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가 취업하기가 제일 어려운 문과 쪽, 그러니까 이과 쪽 말고 문과 쪽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인사조직, 인사관리 쪽 있죠. 미국에서 HR 매니저는 전부 다 블론드예요. 아주 이쁜 젊은 백인 여자들이 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거의 없어요. 마케팅 거의 안 뽑아요. 미국 문화를 우리가 완전히 체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케팅 우리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약간 단순한데 미국 애들이 잘 못하는 거 그게 뭐냐면 숫자 갖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변호사 못해요. 리티게이션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대학을 한국에서 나오고 미국 가고 로스쿨을 해가지고 리티게이션 변호사나 이거는 뭔가 짭이 안 되니까는 그냥 리티게이션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냥 솔직히 그냥 이민 변호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어요. 미국 콜트에 서가지고 이렇게 디펜스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저도 뭐 어디 가서 영어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듣는데 저는 리티게이션 할 수가 없어요. 저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 변호사라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거죠. 텍스 로이어를 하든지. 텍스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되거든요. 맨날 읽고 레귤레이션 찾아가지고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텍스 로이어는 언어를 조금 떨어져도 할 수는 있어요. 파트너는 좀 어렵겠지만. 자, 그러나 이 숫자 갖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좀 자신 있잖아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또 머리가 좀 좋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 세무, 재무 쪽이 그래도 우리가 가기에 가장 전망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보다 더 전망 있는 분야를 하나 꼽아라 그러면 IT입니다. 공대예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이 1등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자료를 보시겠지만 H1 비자의 60%를
H1 비자는 누구만 받아요? 외국 애들만 받는 거죠. H1 비자의 50%가 넘는 비율을 누가 다 가져가요? 인디아에서 가져갑니다. 인도 애들이 가져가요. KPMG, 딜로이트, PwC의 IT 부서를 딱 들어가잖아요. 전부 다 까매요. 80%가 인도 애들. 그 이상한 그 인도 영어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다 의사소통이 돼요. 미국 애들도 다 알아들어요. 나만 못 알아듣겠는 그런 인도 영어를 얘네들이 80%가 하고 있어요. 다 저기 어디 그 신도시에 살고 있죠. 걔네들이 다 H1 컬을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닥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 닥터들. 근데 이제 뭐 여기 인도 분 혹시 안 계시죠? 인도 분하고 결혼하실 예정이거나 근데 좀 미네요. 실제로 딜을 해보거나 일을 해보면 좀 아주 민족성이 좋은 민족 같진 않아요. 근데 머리는 엄청나게 좋아요. 우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딜을 정말 잘해요. 아주 그냥 상대를 그러니까 IR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감사관이 인도에다 그러면 이건 죽은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 굉장히 악착 같은 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IT 쪽이 아니고서 우리가 좀 갈 수 있는 분야는 회계 쪽이에요. 파이낸스는 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예를 들면 UC 버클리에서 내가 파이낸스를 했다. 월스트리트에서 안 뽑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누구만 뽑냐면 동부에 NYU, 콜럼비아 나온 애들만 뽑아요. 걔네들도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카운팅은 이거는 구멍가게도 필요하고 뭐 큰 기업도 필요하고 난포프라핏도 필요하고 모든 회사에서 어카운팅은 다 필요해요. 그리고 많은 외국계 회사들이 있잖아요. 한국 회사도 많고. 근데 이 회계 쪽은 누구를 두고 싶어 하냐면 자국민을 두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마케팅, 세일즈 뭐 이런 쪽은 다 외국애를 써도 회계 쪽은 내 딸내미를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 굉장히 소지가 강합니다. 이거 굉장히 컨피덴셜한 거잖아요. 비자금도 여기서 만들어지고 회사의 돈 관리가 다 여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외국 애들한테 맡겨놓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미국 애들한테 또 미국 애들이 일을 잘 못해요. 회계 쪽을. 시켜보면은 정말 답답해서 속이 터져 나가는데도 참고 하다가 한국에 똑똑한 친구들 오면 그냥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한국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다 미국 마켓을 세일즈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안 쓰죠. 영어가 네이티브인 친구들이 가서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일즈도 마케팅도 그렇고. 근데 이 회계팀은 한국 사람들을 많이 뽑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거의 한국 애들이 이제 그 회계팀에 들어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회계법인들이 한국 또 마켓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마켓에 또 마케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인장분들 60대신 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을 시키냐면은 야, 이 사람을 5만 불 주고 하나 뽑아봐. 이 사람 교회 장로인데 이 사람이 회사 2개만 갖고 들어오면은 5만 불보다 훨씬 많은 넷프로핏이 생긴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 한국에 그래도 그쪽 그 시장 점유율이 좀 있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좀 굵직굵직한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쪽 감사는 한국 사람이 들어가야지 이게 말이 되잖아요. 노랑머리 그 백인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뭐 다 LG전자한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한국 기업은 한국 사람이 컨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 어카운팅 쪽은 한국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2번에 보시면 그게 이제 작년도에 릴리스된 우리 그 H1 비자의 그 순위예요. 자, 1등 제일 많이 받은 게 뭐냐면 System Analysis and Programming이죠. 인도 애들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IT죠. 두 번째 뭐예요? Computer Related Occupation. 컴퓨터 연관된 이거 다 인도 애들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Occupation College and University Education. 교수들이나 뭐 대학교.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게 이거는 그 비영리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쿼터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 Electronic Engineer죠. 이거도. 다섯 번째가 뭡니까? 드디어 어카운턴트 우리죠. 어디터 우리들입니다. 굉장히 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 애들이 들어와서 미국에서 서바이버 하기가 이 순서대로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교육은 왜 한국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 그 코디네이터로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어떤 대학에 코디네이터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 숫자들이 좀 있거든요. 중국 애들은 또 중국 애들을 뽑고. 그래서 5번에 다섯 번째니까 얼마나 높은 순위예요. 만약에 하나를 더 뽑아라. 그렇다면 전 디자인 분야예요. 디자인. 웹 디자인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쪽은 또 취업이 좀 됩니다. 예전에 간호사들이 좀 됐대요. 근데 간호사는 지금 영주권 절대 안 나와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야를 꼽아라 그러면 IT가 제일 좋고요. 근데 문제는 IT가 취업처를 바로 찾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경력자를 찾거든요. IT는. 근데 어카운팅은요.
경력자가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분야예요. 엔트리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작서부터 그냥 가르치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경력자가 있으면 좋죠. 근데 IT 쪽은 한국 경력이 좀 많고 또 무슨 프로젝트 같은 거를 뭐 미국하고 많이 하신 분들은 잡 오프닝 있어요. 그리고 보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쪽은 뭐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 분야는 아니고 또 제가 IT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두 번째를 따지자면 어카운팅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죠. 그래서 왜 MBA 플러스 CPA인가인데 CPA 시험에 대해서 뭐 혹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미국에서는 이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이 있고 4과목이에요. 그래서 절대평가여서 한 전공과는 상관없이 저는 법학을 전공했지만 뭐 체육을 하셨건 음악을 하셨건 한 일주일에 10시간에서 15시간씩 꾸준히 공부를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1년 반 정도면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시험이에요. 누구든지. 영어를 잘하건 못하건. 그러니까 전공과 상관없이 AICPA 시험을 합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미 한국에서 제가 2000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지금 15년 강의했거든요.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한 제 강의 듣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최소 생각해서 한 2,000명은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경영학이나 회계학 전공하신 분들은 뭐 얼마나 되겠어요? 50%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비전공자분들이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CPA는 될 수 있다는 거는 보증이 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이 AICPA를 합격을 했네요. 근데 미국에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뭘 받아야 돼요?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H1 비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의 전공과 이 사람이 실제로 일하는 잡 디스크립션이 매칭이 돼야 돼요. 그거를 변호사가 쓰는 겁니다. 그게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국문학 석사를 했어요. 그분이 AICPA 시험을 합격을 했네요. AICPA 시험 합격한 거는 이민국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만 보냐면 이 사람의 학부와 대학교 전공, 대학원 전공만 봐요. 근데 국문학인데 이 사람이 가서 어카운팅이래요. 이건 100% 거절이에요. H1이 안 나와요. 그러면 H1으로 들어가서 어프로벌 라이가 제일 좋은 전공이 뭐예요? 경영학입니다. 그 경영학 석사가 MBA 아니에요. 그죠? 이 MBA는 아무 데나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파이낸스 되고 어카운팅 되고 무슨 세일즈도 되고 유통도 되고 무역도 되고 웬만하면 갖다가 변호사들이 말을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취업이 어렵다는 거는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냐면 비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만 보는 거예요.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안타깝게도 리버럴 아트, 소셜러지, 사이콜러지, 히스토리, 뭐 무슨 뭐 필라소피 어디다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치 외교학 굉장히 좋은 학문일 수 있지만 취업을 하는 데는 정치 외교학 박사인데 내가 CFA랑 CPA를 했다. 그래갖고 은행에 들어간다. 안 나옵니다. 비자가. 왜냐면 정치 외교하기 때문에 안 나와요. 이 사람 어디 가야 되면 신문사 가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주에 저희 회사에서 인턴하던 학생이 그 조지 워싱턴에서 폴리티컬 사이언스를 했는데 이 친구를 우리 회사에서 H1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반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앙일보로 취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서부터 이제 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 비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비자를 넣었다가 HR인데 정치 외교랑 매칭이 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로 저희가 넘겼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지금 이번 주서부터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분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뭐가 필요하면 학위가 필요한 거예요. 기왕이면 제너럴하게 MBA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MS를 하셔도 돼요. 뭐 어카운팅 석사를 하셔도 되고 뭐 MIS를 하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브로드하게 해놓는 것이 나중에 비자를 매칭할 때 좋다. 그래서 MBA 플러스 CPA입니다. 근데 MBA만 해가지고는 사실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CPA는 이게 미국에서 개런티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듣도 보도 못한 곳에서 MBA를 했다. 미국 회계부에서 봤을 때는 이 학교가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미국 공인회계 시험을 합격했다. 그래? 이거는 개런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능력은 CPA 시험 패스로 내가 프루브를 하고 비자는 MBA로 프루브를 하는 거죠. 그래서 MBA 플러스 CPA를 하시면 되겠고 뭐 취업 영주권은 지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4번에 잠깐 넘어가 보시면 자, 왼쪽이 박스 안에 있는 게 유학생 비율이에요. 오른쪽이 취업비자 취득 비율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중국이 미국 유학 1위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중국 애들이 많았어요. 중국 애들이 공부 잘합니다. 생각보다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총 유학생이 25%, 4분의 1 차이나인데 인도가 13%고 한국이 꽤 높죠. 10%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 와 있는 외국인들의 10명 중에 1명은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10% 정도 돼. 9.4%니까. 근데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취업 비자 취득 비율은 100분율로 했을 때 인도가 65%입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 65개를 얘네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떳떳떳떳 일단 영어가 되고 두 번째 엔지니어와 IT가 너무나 강국이며 뭐 의료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얘네가 숫자도 강해요. 어카운팅도 되게 셉니다. 얘 65%를 가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입니다. 한 뭐 7.5%. 우리나라 몇 프로예요? 10%에서 갑자기 1.7%로 떨어져 버리죠. 대부분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에 한 5,000명 우리가 H1 비자를 받아요. 한국 사람들이. 5,000명. 네, 5,000명.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처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뭘 했냐면 FTA를 했습니다. FTA는 뭐 들어보셨죠, 그죠? 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호주가 FTA를 하면서 뭘 했냐면은 호주는 호주에서 호주인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H1 비자를 받을 때 다른 나라와는 별개로 호주인들만 15,000개의 쿼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안 해요? 추첨을 안 해요, 호주 애들은. 그냥 15,000개를 다 쓰질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쿼러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중국, 인도랑 다 섞여가지고 추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TA를 하면서 제일 협상을 잘못한 게 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H1 비자 쿼러를 왜 따로 안 만들었냐. 쌀을 협상하면서 이게 지금 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재작년서부터 우리나라 이제 영사관을 포함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의회에다가 탄원을 내서 우리나라의 H1 쿼러를 15,000개를 따로 달라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기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될 거다라고 영사관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어요. 예, 될지 안 될지. FTA를 할 때 이걸 받았어야 되는데 조금 이게 지금 넘어갔죠. 벌써 이게 지금 2년, 3년 되고 이제 뒷북을 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게 오바마 때 돼야지 오바마가 이제 없어지고 이게 공화당이 들어와 갖고 하면 이거 거의 이제 물 건너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취업을 다 했는데 H1을 뺑뺑이 돌려갖고 떨어져 버리면 이거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다시 학생 비자로 돌려야 돼요. 얼마나 이게 열악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석사는 웬만해서는 떨어지진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왜냐면 석사는 석사끼리만 하니까. 근데 이 학부생들은 자칫하면은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학년 때 NYU에서 1등을 했어요. 스턴에서 1등을 해가지고 골드만삭스에 10만 불 받고 들어갔어요. 일하고 있어요. 근데 H1 뺑뺑이들 떨어졌어요. 골드만삭스 바로 자릅니다. 잘릴 수밖에 없어요. 한국 가라 그래요. 왜냐면 불법이거든요. 얘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그게 비자의 현실인 거예요. 스테이러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왕 할 거면 학부를 다시 가지 말고 석사를 하라는 거죠. 예. H1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영주권도 3순위가 아니라 2순위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4, 5년이라니 1, 2년 안에 이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훨씬 노예로 내가 뭐 봉사할 확률이 줄어들고 그 확률은 H1 비자를 간 다음에 영주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확률은. 특히나 회계 쪽은요. 1년만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레버리지가 딱 우리 쪽으로 넘어와요. 회사에서는 얘가 나갈까 봐 항상 전전긍긍해요. 그러니까 1년을 가르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 회사의 모든 장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얘가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얘가 나가면 이제 굉장히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회계 쪽은 우리가 갖고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영주권이 다른 직군에 비해서 잘 나오는 편이에요. 아주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해달라고 막 요청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다른 잡에 비해서. 왜냐하면 대체가 어렵거든요. 그게 프로페셔널 잡의 특징이잖아요. 예, 대체가 좀 어려워요. 단순 우리가 엔트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뭐 신문 스크랩 해놨는데 그냥 보시고 뭐 SW 뭐 수학 분석 그냥 넘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 미국 취업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별로 뭐 중요한 내용 같진 않네요. 일단 비자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설명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전공 분야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카운팅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뭐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뭐 현지 채용 문화 이해 체득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이 공채라는 제도가 없고요. 레주메 쓰는 것도 다르고요. 인터뷰하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하셔야 돼요. 어카운팅 펌에서 질문을 하면 그거에 정답이 다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샤이 하셔가지고 아주 겸손하시죠. 뭐 그것만 이제 우리가 별도로 교육을 한참 시켜요. 네, 몇 시간 다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하라. 이력서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100번 고치라고 합니다. 진짜 100번 고쳐야 돼요. 한 장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무슨 이런 뭐 영문 이력서가 아니라 이게 내 얼굴이고 커버레 내 얼굴이기 때문에 미국 회계법인에 내는 이력서는 다르셔야 돼요. 또 은행에 내는 이력서가 회계법인 이력서랑 또 달라야 되고요. 당연하겠죠. 어카운팅 펌에 들어간 이력서하고 은행에 들어간 이력서가 같으면 안 되죠. 물론 같은 사람의 비슷한 경력이겠지만 그래서 이력서 만드는 거 그다음에 뭐 그 인터뷰 프리퍼레이션 하는 거 심지어는 이제 뭐 그 좀 큰 기업에 가면은 다이닝 인터뷰도 하거든요. 뭐 밥 먹으면서 뭐 미국 문화를 아는지 아는 뭐 좌빵 우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뭐 솔트를 달라고 하는데 솔트만 준다. 얘는 미국을 모르네. 페퍼를 안 주네. 코스코 사장 유명하잖아요. 솔트 달라고 하는데 솔트만 주면은 얘 채용 안 하잖아요. 미국이 커플이란 말이에요. 후추죠? 소금하고 후추하고. 뭐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굳이 뭐 고민할 필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스시를 뭐죠? 밥에다가 찍냐 간장을 생선에다가 찍냐 뭐 이런 것도 강의하는 데가 있어요. 황당하죠. 우리가 지금 스시를 먹는데 우리도 모르는데 그거를 미국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심지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그런 기본적인 문화들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를 잡아주는데 미국 회계법인들 너무 많이 떨어져요. 초창기에 왜 떨어지나 봤더니 떨어질 수밖에 없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러니까는 대학생들이 가서 다 떨어져 갖고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력서는 봐줬잖아요 우리가. 다 뜯어 고쳐줬으니까 이력서는 통과가 되는데 이력서의 목표는 뭐냐면 인터뷰를 하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력서를 딱 보고 오케이 너 채용 이런 회사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력서는 거짓말이 아닌 선에서 가공을 잘 해가지고 인터뷰 기회를 잡기 위한 게 이력서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가 미국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인터뷰 때가 다 결정이 되니까. 근데 인터뷰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의외로 한국 학생들이.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뭐 보통 우리가 인터뷰 강의만 진짜 몇 시간 하거든요. 뭐 2시간, 3시간 뭐 하는데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나 전공이나 이런 문화나 현재 채용 절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혼자 가셨어요. UCLA를 가셨다. 그래서 학교로 오는 많은 기업들의 인턴십 어퍼를 해가지고 1학년 여름방학이 끝나서 좋은 회사의 인턴십을 잡아가지고 풀타임 어퍼를 받아서 취업하는 게 정상적인 순서라고요. 플러스 커리어를 통하지 않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인턴십 어퍼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부터 취업 전쟁이거든요. 다 MBA 똑똑한 애들 갔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 다 좋은 기업 가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인턴십 어퍼를 외국인으로서 받아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해보시면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도와주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엔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미국에서 엔트리입니다. 한국에서 뭐 삼성전자에서 뭐 내가 10년 회계팀에 있었다. 미국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그거를 많이 인정해 주진 않을 거예요. 예. 뭐 한국 회계사다. 한국계 회계법인으로 들어가면 그건 인정을 해주겠지만 미국 회계법인에서는 그렇게 많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거의 엔트리로 봐요. 물론 같은 회계팀에 있었으면 그거는 조금 인정해 주겠지만 내가 은행에서 15년을 근무를 했는데 회계법인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엔트리라고 본다 이거죠. 일반적으로. 만약에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미국계 은행에서 미국에 있는 시티뱅크에서 내가 한 3년 4년 일을 했어요. 근데 KPMG로 옮기면서 실제로 제가 옮겨준 건데 옮기면서 은행 감사팀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가 3년 경력을 인정을 받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은행에 있다가 빅4로 들어갔다 이거는 엔트리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엔트리 레벨이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엔트리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회사에서 잡 오프닝을 내지 않아요. 밖으로. 이게 공개가 안 돼요. 다 어떻게 해요? 아름아름으로 데리고 가요. 아름아름으로. 제일 많은 거는 인터널 리포고 그거보다 더 많은 건 뭐니까 캠퍼스 리크루팅이에요. 다 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해서 80% 이상을 채용을 합니다. 여름 인턴십, 대학생 졸업한 애들. 빅4들은요 거의 90%가 캠퍼스 리크루팅이에요. 90%가 대학원생들 캠퍼스 리크루팅이에요. 보통은 학부생들을 뽑죠. 대학원생들보다는. 왜냐하면 또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HR 회사라면 보통 한 3년차, 4년차들이 우리 클라이언트거든요. 헤드헌터라고 우리가 이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3년차를 우리가 소개를 시켜주면은요, 회사에서 피를 줘요. 리크루팅 컴퍼니한테. 예. 보통 연봉에 뭐 15%, 20%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10만 불 연봉을 우리가 취업을 시키면 HR 회사한테 한 2만 불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15,000불 정도가. 그런데 엔트리를 취업을 시켰어요. 회사에서는 전혀 피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피를 줘가면서 사정사정하면서 인터뷰를 봐달라 그래야 돼요. 더구나 취업 스폰서를 해달라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유학생들이 바로 취업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러스쿨도 요즘에 탑10 안에 들어가는 로스쿨이 아니면 짭이 없어요. NYU에서 JD를 했는데도 짭 못 구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변호사 한다, 만약에 로스쿨 간다 그러면 전 짐 싸들고 말릴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변호사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뭐 하냐면 요즘에 CPA를 해요. 변호사를 하고 나서 다시 CPA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카운팅은 어디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는 갈 수 있는 데가 로펌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어카운팅은요, 아무 데나 다 가잖아요. 일반 회사도 가고, 뭐, 스몰 사이즈 무슨 회계 사무실도 가고, 회계 법인도 가고, 뭐, 빅폼도 가고, 난포 프로핏도 가고, 뭐, 갈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변호사를 하고 나서 다시 CPA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제가 뭐 먹고 살려고 이렇게 CPA를 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좀 그랬는데 요즘 어떤 생존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로스쿨을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는 안 가셨으면 좋겠고 미국에서 내가 학위 취득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학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카운팅이면은요 좋은 학교 가셔야 돼요. 뭐 어버나 샴페인이나 뭐 텍사스나 이런 데 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좋은 연구를 해서 박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취업을 하는 게 목적인데 어쩌자고요. 텍사스를 가서 취업이 안 돼요. 거기는 일리노이를 가서 어쩌겠다니. 시카고에 조금 몇 개 있거든요.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취업이 목적이시라면 제일 취업 자리가 많은 도시로 가셔야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뉴욕하고 LA예요. 그거는. 근데 LA보다는 뉴욕이 훨씬 잡 오프닝이 많은 편이고 DC 쪽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버지니아에서 워싱턴 DC가 25분 거리거든요. 버지니아의 IT 기업들 난포프라핏 굉장히 많이 있고요. 워싱턴 DC 쪽에도 물론 행정적인 기관들을 맞지만 난포프라핏 아주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큰 어카운팅 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DC 쪽에. 그래서 이제 나는 추운 겨울이 싫다. 나는 따뜻한 곳에만 있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 분들은 캘리포니아 가서 사셔야죠. 근데 나는 뭐 상관없다. 그런 분들은 뉴욕이나 DC 쪽으로 오시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부분은 조금 이렇게 제너럴하게 인포메이션을 좀 전달해 드렸고요.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저희 김우현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